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멍자국도 칼자국도 목 졸린 흔적도 없었다. 가족도 관아도 마을 사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작은 발인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다. 1438년 세종 20년 조선은 법의학서 신주무 원록을 반포했다. 상권 17항목, 하권 43항목. 그 안에 담긴 원칙은 하나였다. 은폐된 죽음을 그냥 넘기지 말라.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마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지주가 안방에서 조용히 숨진 채 발견되었다. 정해진 3일장, 그 짧은 시간 안에 오작은 무엇을 찾아낸 것일까? 사건이 알려진 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지주는 오랫동안 심장이 좋지 않았다. 겨울마다 자리에 누웠고 봄이 되어야 겨우 일어났다. 그해 겨울도 다르지 않았다. 기침이 잦았고 숨이 가빴다. 그러다 어느 새벽 인기척 없이 숨이 멎었다. 이방이 먼저 도착했다. 방 안을 둘러봤다. 흐트러진 것이 없었다. 지병으로 인한 병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족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곡소리가 마당에 퍼졌다. 상복이 준비됐다. 3일장이 시작되었다. 오작이 도착한 것은 그 다음이었다. 시신 앞에 앉았다. 얼굴을 살폈다. 목을 살폈다. 옷을 걷어 가슴과 배를 확인했다. 겉으로는 깨끗했다. 오작은 한 차례 손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대로라면 병사였다. 오작은 다시 앉았다. 이유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손끝이 자꾸 갈비뼈 부근으로 돌아갔다. 다시 눌렀다.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눌리는 감촉이 이상했다. 안쪽이 텅 빈 것처럼 무르게 눌렸다. 오작은 그 부위의 살빛을 다시 들여다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확신이 흔들렸다. 헛손질일 수도 있었다. 거만이 끝나지 않은 시신은 발인할 수 없었다. 오작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는 한 상여는 나갈 수 없었다. 오작은 오래전 스승에게 들은 말을 떠올렸다. 겉에 자국이 남지 않는 손상도 있다. 뼈와 살 사이 깊은 곳에서 핏줄만 터지는 겨우다. 그런 상처는 술찌개미와 식초를 끓여 시신 위에 덮고 옷가지로 감싸두면 그 기운이 스며들어 감춰진 손상을 표면으로 밀어 올린다. 무원록에 실린 검시법이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발인은 사흘째 아침이었다. 기운이 스며드는데 얼마나 걸릴지 오작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오작은 관아로 돌아가 즉시 그 반죽을 만들었다. 갈비뼈가 닿은 가슴 부위에 뜨거운 반죽을 두껍게 덮고 옷가지로 감쌌다. 한나절이 지났다. 아무 변화가 없었다. 언제까지 기다릴 셈인가? 이방의 물음에 오작은 시신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침묵했다. 정말 헛짚은 것은 아닌가? 그 물음이 자꾸 마음을 흔들었다. 해가 기울도록 관아 마당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만 길어졌다. 자리를 뜰 수는 없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을 무렵 살빛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옅은 얼룩이었다. 오작은 등잔을 가까이 가져와 다시 살폈다. 얼룩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짙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그 얼룩은 붉은 기운으로 뚜렷이 번져 올라왔다. 무원록은 이 붉은 빛을 얻어맞아 죽은 시신에서만 나타나는 색이라 기록하고 있었다. 병사는 누런 빛을, 독살은 푸른 빛을 띈다 했다. 이 붉음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지주는 맞아 죽은 것이었다. 오작은 종사관을 불렀다. 겉에는 아무 자국도 없이 속만 이리 상할 수 있단 말인가.
종사관의 무릎에 오작은 갈비뼈 안쪽을 다시 짚어 보였다. 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가 아닙니다.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닙니다. 돌이나 몽둥이였다면 뼈에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뼈도 성하고 살갗도 멀쩡한데 무엇이 이자를 죽게 만들었겠느냐. 갈비뼈 안쪽에는 몸을 지탱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강한 힘에 짓눌리면 속에서 상한 곳이 피를 계속 흘려보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뼈를 부러뜨릴 만큼 단단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내장을 상하게 할 만큼 무거운 것, 가볍지 않되 그렇다고 단단하지도 않은 것, 몸에 닿는 순간 형체를 바꿔가며 힘을 넓게 퍼뜨리는 것. 종사관이 물었다. 그런 것이 세상에 있느냐고. 오작도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그런 것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방문이나 창문에는 억지로 열린 흔적이 없었다. 침입자가 담을 넘거나 문을 부순 정황도 없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평소 이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던 자였다. 종사관은 먼저 종들을 조사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두 사랑채에서 함께 잠들어 있었다는 증언이 서로 맞아떨어졌다. 종사관은 관아의 전담 문서로 눈을 돌렸다. 지주에게 오래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한 상인 하나가 걸렸다. 빚 독촉을 두고 다툰 기록이 있었다. 원한도 있었고 돈도 급했다. 종사관은 그를 유력한 자로 보고 곧장 뒤를 쫓았다. 그러나 사건이 있던 밤, 그 상인은 이웃 마을 잔치 자리에 있었다. 여럿이 그를 봤다고 증언했다. 종사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가 직접 손을 쓰지 않고 누군가를 시켰을 수도 있었다. 상인이 부리는 하인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캐물었다. 그러나 하인들 역시 그날 밤 잔치 자리에서 상인과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를 향한 의심은 그렇게 막다른 길에 닿았다. 종사관은 생각을 바꿨다. 원한이 있는 자를 쫓을 것이 아니었다. 겉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람을 해칠 방법을 아는 자, 그것을 먼저 찾아야 했다. 그런 방법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의 몸이 어디서 부러지고 어디서 부러지지 않는지, 힘이 어떻게 들어가야 겉이 멀쩡한지를 아는 자여야 했다. 종사관은 그 조건을 마음에 새긴 채 다시 범위를 넓혔다. 최근 몇 해 사이 이 지주에게 땅을 빼앗기고 마을 밖으로 밀려난 이름들을 짚었다. 흉년이 들 때마다 지주는 돈을 빌려주고 땅을 담보로 잡았다. 갚지 못하면 그 땅은 고스란히 지주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넓어진 땅이었다.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재작년까지 자기 밭을 붙이며 살던 사내였다. 흉년이 2회 연속 겹치면서 빚이 쌓였고 결국 그 밭마저 담보로 넘어갔다. 젊은 시절 도충이를 거들었다는 것도 함께 딸려 나온 이야기였다. 종사관은 사내를 찾아 마을 외곽으로 향했다. 사내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 혼자 살고 있었다. 병졸들이 들이닥치자 사내는 올게 왔다는 듯이 별다른 저항 없이 무릎을 꿇었다. 병졸 하나가 방안 이불더미를 들추다 손을 멈췄다. 그 밑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두꺼운 무명 주머니였다. 살림이라고는 그릇 몇 개뿐인 가난한 방에 유독 이것만 기름 먹인 종이로 정성껏 쌓여 있었다. 병졸이 종이를 벗겨내자 젖은 모래가 쏟아졌다. 넓고 물러 뼈까지는 부수지 못하지만 무게로 짓눌러 속만 상하게 할 수 있는 것, 가볍지도 단단하지도 않은. 종사관이 찾던 바로 그것이었다. 젖은 모래주머니. 종사관은 그것을 사내 앞에 내려놓았다. 사내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밭을 빼앗기던 그해 겨울, 사내의 어린 딸이 열병을 앓았다. 약값이 없었다. 곡식도 없었다. 사내는 지주를 찾아가 딱 한 번만 곡식을 빌려달라고 매달렸다.
지주는 이미 빚이 너무 많다며 매정원에 문을 닫았다. 딸은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이듬해 봄,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내는 그날 이후 오랫동안 아무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그저 남의 집 허드렛 일을 거들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다 마지막 밭까지 넘어가던 날, 지주가 웃으며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보았다. 그 웃음을 본 순간 사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다. 사내는 젊은 시절 도축 일을 거들었다. 가죽을 다룰 때 물에 적신 모래주머니로 두드리면 겉가죽에 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 짐승 가죽이 그러하다면 사람의 살갗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집 구조는 낯설지 않았다. 빚 독촉이 심해지던 시절 사정을 봐달라며 몇 번이고 그 집을 찾아갔었다. 곳간의 위치, 뒷문 걸쇠가 헐거운 것까지 그때 눈에 익혀둔 것들이었다. 그 무렵 알게 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지주는 추운 밤이면 저녁상을 물리자마자 종에게 아궁이부터 지피게 했다. 몸이 약한 탓에 냉기를 견디지 못했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온도를 뜨겁게 지폈을 밤을 골라 담을 넘었다. 지주는 신음 한 번 내지 못했다. 젖은 모래에서 나온 물기는 뜨거운 방바닥에서 대부분 말라 사라졌다. 남은 자국은 소매자락으로 훔쳐냈다. 주머니는 태우거나 버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무명천 한 장, 모래 한 줌도 아쉬운 살림이었다. 다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처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불 밑에 밀어둔 것이 사내의 발목을 잡았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사내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산자의 혀는 꾸며낼 수 있지만 죽은 자의 살갗은 오직 진실만을 남긴다는 것. 오작이 갈비뼈 안쪽에서 읽어낸 그 붉은 자국은 오늘날 법의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혈흔을 화학 반응으로 찾아내는 루미노 검사와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넓고 부드러운 도구로 가해 외상 없이 장기만 파열시키는 이 수법 역시 오늘날 군대 가혹행위나 조직범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은폐하려는 자의 계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원록이 남긴 원칙은 원통함이 없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은 그 원칙대로 지주의 죽음에 답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이 밝힌 것은 누가 죽였는가였을 뿐 왜 거기까지 이르렀는가는 아닙니다. 딸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마저 잃은 사내에게 남은 것은 텅 빈 방 한 칸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그가 매일 밤 마주했을 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식구를 잃은 슬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 밤의 선택이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깊은 슬픔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법은 정확히 그 지점에서 사내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하나를 더 남깁니다. 딸을 보내고 아내를 보낸 그 두 번의 죽음을 지나오는 동안 사내를 조금씩 벼랑 끝으로 밀어낸 것들에는 그 누구도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날 밤 사내가 내리친 모래주머니에서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 곡식 한 대박을 거절하며 닫히던 그 문에서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